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통쾌하고 눈물겨운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박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새벽을 달리는 차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방, 손때 묻은 자개장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순자 씨와 그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 민수. 사진 속 젊은 안악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을 가진 노파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가사도움이라는 4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20 남짓한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갓난아들 민수를 품에 안은 채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돌보고 아이를 봐주고 음식을 하며 푼돈을 버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부잣집 대문 앞에 섰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거실의 온기가 얼굴에 닿았을 때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삶은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잠든 아들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 곤히 잠든 아들 곁에 누워 고된 하루를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겨울이면 시린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저릿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아들 민수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면서도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옷들을 다림질하면서 해진 아들의 내일을 꿰매 입히는 자신의 신세에 남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넓은 거실 마루를 닦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수박 껍질을 식탁 위에 휙 던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민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 들러 가장 작고 값싼 수박 한 통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수박이다. 라며 환호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아빠진 숟가락으로 수박의 가장 단 부분을 파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무럭무럭 자라 학교에 들어갔고 순자 씨의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민수의 낡은 운동화, 해진 책가방, 작은 학용품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아이들 학원이다 과외다 성화였지만 순자 씨는 그저 민수가 학교 공부만이라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 순자 씨는 한 번에 2집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한 집의 아침을 차려주고 낮에는 다른 집의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처음의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버스에 앉으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가버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됐지만 통장에 조금씩 쌓여가는 돈과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버텼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5등 했어.
무심하게 툭 던지는 아들의 한마디에 순자 씨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이불 밑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찍힌 숫자들이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처럼 보였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민수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하는 거지.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민수만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입는 고운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 같은 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일하고 아끼고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남의 집 부엌과 거실에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고된 희생을 자양분 삼아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온 날 순자 씨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어느새 자신보다 널찍해져 있었고 그 넓은 어깨에 기대어 우는 동안 30년 묵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운 처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혜진은 싹싹하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날 혜진은 순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호강시켜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순자 씨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평생의 수건이었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밥을 굶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돈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젊음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발품을 팔아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낡은 연립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계약하던 날 순자 씨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계약서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번듯한 지붕이 생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삿날 낡은 짐들을 새 집으로 옮기며 순자 씨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작은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대궐보다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오순도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대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돈이 부족하다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방도 2개인데 너희가 큰 방 쓰고 내가 작은 방 쓰면 되지. 월세 내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니? 그녀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 혜진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보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만 하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텅 빈 집에는 순자 씨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몸을 놀려온 탓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저녁이면 퇴근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왜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순자 씨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마련했어야 할 보금자리에 무임승차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희생마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평생의 피땀으로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는 어느새 아들 내외의 편안한 안식처이자 그녀에게는 새로운 일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저 애들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 테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다시 시작된 희생의 세월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손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보채는 아이를 업고 집안을 서성이는 것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순자 씨에게 아이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게 집안에 더 보탬이 되는 거 아시죠? 애는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놓여요. 순자 씨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해서 아들 내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혜진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대하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순자 씨를 마치 고용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 먹고 싶네요. 재료 사다 놨으니 해놓으세요. 어머니, 애 옷에 얼룩 묻었잖아요. 손빨래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기만 돌리지 마시고 걸레질까지 구석구석 하셔야죠.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당연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해온 일이기에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에 담긴 차가운 무시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가사도우미, 무급 유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좋아하는 잡채를 정성껏 만들어 저녁상에 올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와 엄마 잡채 오랜만이네라며 반갑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애 이유식 때문에 소고기 사다 놓은 거 안 보셨어요? 그걸로 잡채를 만드시면 어떡해요? 그건 유기농이라 비싼 건데. 순자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의 날 선말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 들은 척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보다 더 아프게 순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점점 더 순자 씨는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소곤거렸고 순자 씨가 옆에 있으면 대화를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도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웃고 떠들 뿐 순자 씨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혜진이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부부 동창회 있어서 늦어요. 저녁 드시고 애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집도 좀 부탁해요.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와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필요할 때마다 부려 쓸 수 있는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입에서 맴도는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셔야죠.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순자 씨의 모든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반박할 기력도 서운함을 토로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가 내뱉는 차가운 말들을 삼키며 텅 빈 가슴으로 또 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땀으로 일군 작은 보금자리는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뻐근한 정도였지만 이제는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들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손자를 안아주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힘든 티를 내면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을 올감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혜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순자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병원을 찾아가 보라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으시죠. 수술이라는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덜컥 수술이라니.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병원 결과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더구나.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혜진의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아픈 게 당연하죠. 평생 몸을 함부로 쓰셨으니 아픈 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 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수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며칠 뒤로 잡혔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낡은 가방에 갈아입을 속옷 몇 개와 세면도구를 챙기는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의 수술에 대해 더 이상 묻지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순자 씨는 나 병원 다녀오마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는 칸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웠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마취 주사가 팔에 들어오고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들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얼굴 위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아픈 건 본인 책임이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통증과 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침대 곁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간호를 하고 있었지만 순자 씨의 곁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하는 날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걸려온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아직 온전히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절뚝거리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흐리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던진 첫 마디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였습니다. 그 무심하고 차가운 눈길 앞에서 순자 씨는 수술 부위의 통증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느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순자 씨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쑤시고 아팠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혜진은 다시 순자 씨에게 집안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시죠? 손주 밥은 챙겨주셔야죠. 어머니, 거실에 먼지가 너무 많네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녀는 예전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건강을 염려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땀으로 젖은 자신의 옷과 가족들의 빨랫감을 함께 세탁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혜진이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혜진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다가와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순자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저희 거랑 같이 돌리지 마세요. 노인네 옷에서는 냄새나니까 따로 하세요.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는 꼭 따로 돌리세요. 아셨죠?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온 아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나무라고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못 들은 척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의 외면. 그것은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단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너무나도 쉽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모든 감정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탁기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옷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정말로 자신의 빨래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빨래가 모두 끝난 늦은 밤 텅 빈 세탁기에 자신의 낡은 옷 몇 점을 넣고 돌릴 때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서러운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 내외에게는 불결하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세탁기 앞에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생긴 깊은 금은 이제 두 번 다시 붙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자가 다 함께 거실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수영복 챙겼어? 그럼 우리 아들 튜브도 챙겨야지. 손자는 신이 나서 제 장난감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순자 씨는 그 웃음소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여행에 대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며칠이나 다녀오는 걸까? 궁금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마지막에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녀는 수술한 허리가 아직도 쑤시고 아팠지만 만약 함께 가자고 한다면 기꺼이 따라 나설 참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천이라도 가서 아픈 허리를 지지고 예쁜 꽃 구경도 하고 손주 재롱도 보면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싶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쌌을 무렵 순자 씨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평생의 힘이 다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아들 민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고 손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순자 씨를 돌아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가시면 불편해요. 저희끼리 오붓하게 다녀오고 싶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불편하다.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결과가 고작 불편한 존재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혜진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당연한 걸 물으세요? 라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다오. 내 아내가 틀렸다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한마디만이라도 해다오. 마음속으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한 말을 묵인했고 어머니의 무너지는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 지퍼 소리가 순자 씨와 가족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그림 밖에 서 있는 이물질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와 손자는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집 잘 보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가벼웠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고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도 안방에도 가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창문, 손때 묻은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손자의 백일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서름을 삼키고 밥을 굶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지. 순자 씨는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다 보니 정작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탐내던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자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녀가 평생을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살 때 썼던 주택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해졌고 안의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 세월 동안 그녀가 매달 붓고 또 부었던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남의 집 부엌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 버스비를 아끼려 몇 정거장을 걸어다니며 모은 돈, 아픈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의 숫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바보처럼 희생만 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눈물을 닦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체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잘못 키웠다. 어미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아는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어리석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박순자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림받는 희생양의 역할은 오늘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참아야지, 가족이니까라며 스스로를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존중 없는 관계는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낡은 통장을 다시 나무 상자에 넣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 너머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희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하고도 분명한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제는 되돌려 받을 차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공간,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며칠 후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와 손자는 까맣게 탄 얼굴로 즐겁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라며 사온 오메기떡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은 혜진의 친정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낯선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히 고급 세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양복 입은 남자들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 있나 봐. 민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남향이라 볕도 잘 들고 구조도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손보시면 새 집처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민수가 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실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평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머니 순자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요? 민수가 당황해서 묻자 부동산 중개인이 명함을 내밀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아드님이신가 보군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내놓으셔서요. 네. 집을 내놓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럽다. 손님들 계시잖니?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잠시 쳐다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중개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쪽 작은 방도 보여주시지요. 거기도 아늑하고 좋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순자 씨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아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순자 씨는 혜진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부터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알 거라.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오던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고 중개인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씨와 아들 내외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자 혜진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순자 씨에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집이 어디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에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서 이 집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리?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냐? 이 집에 들어올 때 돈 한 푼 보탠 적 없고 사는 동안 월세 한 번 낸 적 없지 않으냐? 오히려 나를 공짜 가사도우미의 유모처럼 부려먹으며 살았지. 그런데도 권리를 주장해? 순자 씨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반박에 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 뒤에 숨어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집을 파는 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한 건? 이제 와서 그걸 내 입으로 말하게 해야겠니? 내 어미가 허리가 아파 수술을 할 때 너희는 어디서 무얼 했느냐? 내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며 따로 돌리라고 모욕을 줄 때 너는 내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느냐? 가족 여행을 가면서 늙은 어미는 불편하니 집에나 있으라고 할 때 너는 어미의 무너지는 가슴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느냐?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서름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묻고 싶구나. 너희는 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그 한마디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틀린 것이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부끄러워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순자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질려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순종적이고 나약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입에서는 변명인지 모를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저희도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이해? 나도 평생을 일하며 너를 키웠다, 민수야.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면한 적은 없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힘들수록 서로를 보듬고 아플수록 서로를 지켜주는 것.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을 뿐이다. 순자 씨는 말을 마친 후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아들 내외만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에 기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혜진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굳어갔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순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이삿날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자신들의 짐을 꾸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그들은 친구 집과 친정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아들 민수가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용서는 너희가 나에게 빌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빌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너희도 늙고 병들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너희 자식에게 똑같이 버림받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법을 배우거라.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을 판 돈으로 혼자 살기에 아담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은행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그녀는 낡은 자개장과 손때 묻은 살림 몇 가지만을 챙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버렸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집의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으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 박순자를 처음으로 써보던 날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순자 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씁쓸함이나 후회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웃음에는 30년 묵은 고된 세월의 서름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값진 자유가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70이라는 나이에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와 무관심은 가장 아픈 폭력입니다. 셋, 자신의 존엄성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넷,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섯,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